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석기 의원이 유죄일까 네. 아닐까 이 점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신율 의원 그리고 대한변협의 최진영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맞습니다.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과연 검찰이 구형을 얼마나 할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유사한 어떤 죄와의 양형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년 내지 20년형 정도를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이게 3년이 원래 네, 왜냐하면 기본형이라는 거죠? 내란 예비 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네. 유기근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행 형법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3년에서 최대한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가운데에 어느 정도가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형법상 내란 음모 선동 이외에 국가보안법까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정한형에 또 일부 가중을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유사한 이게 아시다시피 내란 음모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살인죄와 유사합니다. 예. 실제로 살인죄와 내란죄는 법정형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있는 양형 규정에 보면은 살인죄의 양형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비난할 목적의 어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하면은 그게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또 거기에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미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구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30년에 한 3분의 2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20년 정도가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석기 의원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형법 규정에 본다고 하면은 수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20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홍순석 의원이나 그 위원장을 네. 비롯해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모임 내용만 봐도 약간 좀 일반인으로서는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근데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기자 두 분하고 카메라 기자 두 분하고 예. 입회를 이제 취재를 허용했다는 그렇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재규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뭐 그 정도로 중차대한 의미를 줄 수가 있느냐. 네. 제가 볼 때에는 수많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도 이 이념에 관련된 사건이 많았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함기용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도 이제 운동을 오래 하다가 지금 네.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이석기 씨가 한 말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그렇게 이게 자기네가 볼 때에는 옛날 80년대 대학생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저는 아로라는 조직이 분명히 내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막 엄청난 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야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띄워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든 테러 집단도 있는 거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언론 공개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네. 지난 11월 달에 1회 변론 기일에 있었을 네네. 때는 오히려 재판부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오히려 비공개 결정을 했던 그때는 케이스인데 왜 거부했던 겁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른바 뭐 그 피고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는 태도를 바꾼 것이죠. 바꾼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통진당 측의 어떤 언론 플레이 같은 어떤 느낌을 좀 받는데요. 본인들은 이게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약간 또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모습, 예. 본인들이 어떤 그 결백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네. 이 통진당 측의 이쪽이 선전전의 전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통진당의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법을 자신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도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면은 네. 그 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예. 이런 양면성의 극단적인 면,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때는 비공개를 요구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공개를 요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그 거죠. 얘기는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에서 지금 결심 공판까지 이 막바지에 이른 재판에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증거에서도 이 녹취록이 뭐 잘못됐다는 부분 검찰이 인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도 있고 합치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변론 과정을, 결과를 떠나서 변론 과정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검찰이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아다시피 첫 번째 공판기일에 이 공소장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썼기 네네. 때문에 공소 자체를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 능력도 계속 이게 없다라고 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아로 모임에 있었던 두 차례 모임에 있었던 녹취록과 그 녹취 원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대부분 다 인정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상당히 선방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반면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44차 동안 이루어지면서 벌써 알릴 거는 벌써 언론에 국민한테 다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마지막 기회를 국민에게 어떤 열린 재판으로서 직접 다가가겠다 하는 그게 잃을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아까 그 출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직이 아로라는 조직이 그렇게 뭐 고도화된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아주 네. 그 얘기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고도화된 조직이 아니고요. 조직적인 측면이 아니라 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학생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조직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내란 음모의 유죄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접목시킬 능력이 네, 있느냐.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걸 위해서는 형법 규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형법에 보면은 내란이라는 것은 국호를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전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주관적으로 그런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의했는지 이거가 문제는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로 두 차례의 모임에 있어가지고 그 해화동에 있는 KT 네. 기지국이나 아니면 분당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을 모의했는 것이 네. 과연 그 일 지역의 어떤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모의했느냐. 네. 그 문제가 그거에 관한 네. 그 문제가 되고 그 전제로서 아로란 것이 실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체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걸 뿐이지 그게 아로 모임에 실체가 있고 거기에 V님이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왜 반국가 단체 혐의로 기소를 안 했느냐. 그걸만 봐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할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이 과연 법원이 확실하게 이론의 여지 없이 내란을 할 만한 실체를 가진 조직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고민을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요.
의도와 실제 행동 여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실제 이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도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뭐 아로가 뭐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근데 아로 그러는데 이게 민혁당 사건에도 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 조직은 아로가 있고 에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로가 있고 에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하 조직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조직 체계의 명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아로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아로 위에 비밀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로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겠느냐, 옮길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네. 그 상부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꾸준히 밝힌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일단 바라봐야 되고, 그 조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또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일단 하는 거죠. 이것이 그 형법이란 것은 재판부가 확신할 정도의 입증을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보면 상당한 어떤 지금 44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실체는 어느 정도 밝혔는데 네.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법원이 네. 이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이거는 그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국헌을 문란하고 그 국토를 참전할 정도의 목적을 가진 폭동을 모의했느냐라고 과연 이렇게 턱에 찰 정도로 네. 입증을 내가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 단순한 가능성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점도 그동안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피고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근데 또 피고인 측에서는 또 그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공방이 있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제 총기라든지 폭탄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유죄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사실 얼마 전에 그 2000년대에 어떤 그 내란죄는 아니고 그 폭발물 사용 그 음모죄가라는 게 하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명이서 그 술 한잔 하면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그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러면은 명동에 있는 일본 그 모 은행 지점에 우리 폭탄을 하나 터뜨리자 해서 네.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은 저쪽 그 강원도에 있는 광산에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했다가 다시 한번 모였다가 잡힌 점이 있는데, 네.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 지역의 어떤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 선례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에 비추어서 좀 광범위하게 본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광범위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의도와 실제 어떤 행위의 여부를 얘기를 했는데, 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를 했었냐면 본인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는 국방부에 다량의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국방부는 그런 자료를 대부분은 다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2% 미만의 득표를 한 그 정당도 해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정당 해산 청구했을 때만 하더라도 왜 그걸 유권자들한테 맡기지, 왜 그거를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야권 내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청구에 관한 결정에 앞서서 이석기 공판이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정당 해산의 어떤 그 결정에도 그렇죠. 나름대로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법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서 봐야 될 게 내란 음모하고 지금 국가보안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봤을 때 국가보안법은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네, 그렇죠. 있다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적 표현물 소지죄까지
그러니까 찬양 고무뿐만 아니라 이적 표현물 그 소지죄까지 했는데 찬양 고무죄는 기존 판례에 비춰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적 표현물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 그 증거물이 나왔는데 네. 본인은 그것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일단 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본인 집안에 몇 년째 있었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 무죄로 나올지는 좀 의문이고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 예비 음모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런 어떤 내란의 실질적 위험성이라든가 또 그 아로의 실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오늘 10시부터 있을 공판에도 제일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재판이 이석기 위원의 그 내란 음모 재판이 실제로 정당 해산 그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것은 아마 이번 오늘 재판이 있으면은 2월 17일 정도에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위원 정당 해산 2차 변론기일이 그 다음 날인 2월 18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2월 18일 날 2차 어떤 위원 정당 해산의 재판에서의 어떤 분위기도 확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형법상 내란 예비 음모와 헌법에 있는 정당 해산 요건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판결의 형사 판결에는 분명히 아로의 실체와 또 통진당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행위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통진당의 어떤 알맹이 되는 조직이 국가를 전복을 기도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이번에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제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안이 아닌 가처분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번 6.4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못하게 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야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일단은요, 제가 그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한 10년이라는 기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고서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독일의 정당 해산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가 전후에 있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정당 해산 청구가 독일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경우는 해산이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는 요건 때문에 그것이 다시 이제 계류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분명히 야권 중에 일부는 이게 도대체 세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거 일단은 틀린 얘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통진당이 해산된다고 해서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든 미칠 수도 없고 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진당이 전 그렇게 나름대로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전 정치학자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만일 만에 하나 야권이 또 만일 정당 해산이 됐을 때 만일 야권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스스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